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송승호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너레이티브 AI가 불러온 일하는 방식의 변화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티브 AI가 도대체 뭘까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 조금씩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이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화면은 지금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윈도우 98 화면이고 오른쪽에 시꺼먼 화면이 그 리눅스 화면이에요. 근데 되게 오래전 화면, 오래된 OS 화면입니다. 그래서 윈도우 98이니까 당연히 98년도에 나온 윈도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에는 저 윈도우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GUI라고 하는 것을 이제 처음으로 탑재한 OS로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근데 그냥 범용적인 OS로 GUI를 처음으로 탑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윈도우에서도 그 전에 GUI가 있었어요. 아니, 리눅스에서도 GUI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리눅스는 보통은 그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CLI 저렇게 시커먼 화면에 뭐 여러분들 영화에서 보면 해커들이 저런 시커먼 화면에다가 막 명령을 막 치죠. 그래서 명령을 막 치면서 뭐 뭔가를 하는데 그 두 가지가 서로 장점이 있어요. 맨 처음에 저 오른쪽 왼쪽에 보이는 그 GUI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그 아이콘 모양만 보고 아 이게 대충 뭐구나. 그래서 그냥 마우스 가지고 움직여 뭐 가면서 클릭해 보고 아 이게 뭐구나. 이게 뭐구나. 이런 걸 쉽게 확인하면서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반대로 이 리눅스 같은 경우는 명령어를 모르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하지만 또 이 명령어만 제대로 알게 되면 굉장히 반복적으로 빠르게 수행해야 되는 것들을 빠르게 할 수 있죠. 타자 속도만 빠르면은 정말로 빠른 작업들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그 장점, 단점이 서로 공존하고 있는 거죠. 리눅스는 처음 사용자는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이제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올해 이제 2023년이 됐고 지금 여기 보시면 왼쪽에 윈도우에 들어가 있는 파워쉘이라고 하는 명령어 기반의 그러니까 CLI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CLI라는 게 들어가 있고 반대로 왼쪽에 보이는 이 리눅스는 우분투라고 하는 리눅스예요. 근데 GUI가 굉장히 화려하죠. 그리고 이러한 그 직관적인 GUI로 인해서 리눅스의 대중화를 선도했던 리눅스가 이 우분투 리눅스예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기술이 결국에는 상향 평준화가 돼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모방을 통해서 발전한다는 거죠. 지금 저 왼쪽에 보이는 윈도우에서도 파워쉘이라는 게 하는 일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명령어를 통해서 반복적인 일을 수행하기 굉장히 좋게 만들어 놓은 게 저 파워쉘입니다. 그래서 윈도우에서 돌아가는 명령어만 하면 알면은 굉장히 빠르게 그 반복적인 일들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GUI는 여기 클릭했다가 또 다른 메뉴 가서 또 여기 클릭했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를 저기서 명령어로 몇 개만 딱딱딱 치면은 바로바로 수행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리눅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우스 갖고 클릭 클릭 클릭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서로가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모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눅스는 저 윈도우가 처음 사용자들을 쉽게 끌어들일 수 있도록 굉장히 이 이쁜 GUI로 사용자 편의성을 생각해서 디자인되었구나. 그래서 그거를 따라갔고 윈도우 쪽은 반대로 정말 엔지니어들 빠르게 뭔가를 수행해야 되는 엔지니어들은 이 명령어 기반으로 반복적인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이구나. 그래서 저걸 만들어서 제공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기술이 결국엔 상향 평준화되고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로 간의 모방을 통해서 상향 평준화가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집에서 집이 아니죠. 일상생활에 계속 쓰시는 휴대폰만 하더라도 안드로이드 그리고 아이폰 이제는 그 UI만 봐서는 뭐 거의 비슷할 정도로 서로 또 닮아가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직접 일상생활에서 체험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제너레이티브 AI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가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마이크로소프트만
이런 기술을 제공하고 있고 이런 솔루션을 고객분들께 선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당연히 경쟁사에서 가만히 놀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내놨을 때 바로 개발 착수를 해서 비슷한 서비스들이 조만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겁니다. 어차피 글로벌 벤더들이 그리고 우리 로컬 업체들이 계속 서로 피터지게 경쟁하면서 상향 평준화된 솔루션들을 내놓을 겁니다. 오늘은 그럼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정도를 가늠해 보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AI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난 건 당연히 작년 말 올 초에 그 챗GPT라고 하는 이 친구가 세상에 소개되면서 엄청난 인기를 이끌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AI 관련한 기사들이 엄청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챗GPT 이전에도 챗봇 서비스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AI를 얘기할 때 그 수준에 따라서 weak AI, 뭐 strong AI, super AI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weak AI는 사실은 그냥 특정 질문에 대해서 미리 답변을 다 정해놓고 어떤 질문, 어떤 키워드가 들어오면 이런 답변을 해라라고 정해놓은 답변, 정해놓은 시나리오에 대해서만 답변하는 게 이제 weak AI라고 했었다면은 이 제너레이티브 AI가 되면서 그러니까 챗GPT가 그냥 사실은 챗GPT는 어떤 서비스,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내놓은 서비스의 명인데 지금 챗GPT가 거의 일반 명사처럼 사용되고 있죠. 근데 일반적인 용어로는 제너레이티브 AI가 맞습니다. 생성형 AI. 왜냐하면 답을 자기가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제너레이티브 AI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챗GPT로 인해서 이 제너레이티브 AI 영역이 엄청나게 발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weak, strong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슈퍼가 있는데 지금 이런 챗GPT는 결국에는 weak 그 예전에 그 챗봇 서비스를 넘어서는 좀 스트롱한 AI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AI가 챗GPT 덕분에 굉장히 세상에 관심을 많이 받게 됐고 사용성의 증가도 많이 이제 늘어났죠.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이걸 내 기업에서 어떻게 활용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일상생활 이걸 적용해서 사용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얼만큼 빨리 지금 퍼지고 있느냐가 관건인데요. 여기 보시면 1억 명의 사용자가 도달할 때까지 시간이 지금 여기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그 모바일 폰이 1억 명 사용자가 되는데 약 16년이 걸렸다고 하고, 그리고 여기 인터넷이 1억 명 사용자가 되는데 7년이 걸렸다고 해요. 그리고 페이스북이 지금 이제 이름 바꿨죠. 메타라고 하는 서비스로 바꿨는데 4.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SNS로 틱톡 아시죠? 틱톡이 1억 명 사용자를 돌파하는 데 시간이 요 챗GPT 이전에는 제일 빠르게 짧게 걸렸던 건데 틱톡 같은 경우 이제 9개월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1억 명 사용자가 되는데. 근데 이 챗GPT는 단 3개월 만에 1억 명 사용자가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만큼 이 전 세계적으로 이 챗GPT에서는 관심이 엄청나고 그리고 이를 활용해서 비즈니스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적용해서 변화를 만들어내려는 시도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그럼 아까 그 실제로 얼마만큼 이제 도입이 됐느냐에 대한 사례인데 지금은 해외 사례만 지금 여기다 제가 기술을 해놨어요. 근데 사실은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근데 아직은 그 그 기업들에서 내가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거를 공개하는 거를 지금 약간 좀 꺼려하는 상태여서 지금 이 장표에다가는 그걸 넣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으면 아시는 모든 대기업에서 거의 다 이 챗GPT, 제너레이티브 AI를 활용해서 비즈니스적으로 뭔가를 대내적이건 대외적이건 그거를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좀 효율화하는데 적용하고 또는 검토하고 적용하고 뭐 심지어는 판매까지도 생각하는 계획들을 다 갖고 계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러면 이 챗GPT, 제너레이티브 AI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냐? 그러니까 챗GPT 얘기하면 계속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얘기가 나오는 걸 아마 신문지상에서 보셨을 거예요.
챗GPT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만들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오픈 AI라는 회사하고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AI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학습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AI는 학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학습을 위해서는 엔비디아에서 만든 GPU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GPU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GPU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컴퓨팅 환경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 컴퓨팅 환경이 거의 무한한 자원을, 그러니까 뭐 수천 대, 수만 대의 컴퓨터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그 컴퓨터 자원이 결국에는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이 서버를 사서 이 AI를 훈련시키는 데만 사용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해서 이런 AI의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애저라고 하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애저라는 서비스를 거의 무제한으로 그 오픈 AI가 사용할 수 있게 그냥 내줬어요. 많은 리소스를 거의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내줬고 그걸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진과 오픈 AI 연구진이 함께 이 챗GPT 기술을 개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재미난 게 뭐냐면 리스폰서블 AI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아까 제가 위크 AI라고 하는 챗봇 서비스를 한번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이라는 챗봇 서비스를 내놨고 나름 이 챗봇도 제너레이티브 AI를 표방한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테이한테 말을 걸고 대화를 하는 거를 학습을 해서 나중에 그 사용자들이 자기한테 했던 말을 기억했다가 비슷한 상황에서 답변을 할 수 있게 만들었던 챗봇 서비스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 그 테이한테 굉장히 나쁜 말들을 가르쳤어요. 막 욕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성적으로 이상한 얘기, 그 인종차별적인 얘기 이런 것들을 막 가르치다 보니까 얘가 세상 그 쓰레기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쓰레기 같은 챗봇이 돼가지고 이상한 말들을 그냥 막 내뱉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굉장히 충격을 받고 그 프로젝트를 아예 폐기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뭔가 소스 코드를 남겨두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프로젝트 자체를 그냥 쓰레기통으로 다 폐기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배운 게 AI라는 게 결국에는 굉장히 인류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잘못 활용이 되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리스판서블 책임감 있는 AI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사숙고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AI 엔진에 이 리스판서블 AI라는 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뭔가 이상한 말을 AI한테 가르치려고 한다거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인종차별적인 대화를 하려고 한다거나 정치적인 견해를 막 자꾸 물어봐서 얘가 정치적인 어떤 뉘앙스를 풍기는 말을 하게 한다거나 이런 걸 학습을 시키려고 막 노력을 하려고 하면 요 리스판서블 AI 엔진에서 차단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적절한 사용이라고 해서 아예 차단을 시키고 못하게 그런 말을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계속된 이제 반복된 활동이 일어나면은 그 시스템 위쪽에 관리자 쪽으로 이런 유저가 지금 이상한 행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라는 경고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지금 리스판서블 AI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AI를 통한 이 변화는 굉장히 확실합니다. 지금 여러 군데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보통 그 오토 파일럿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비행기에서 오토 파일럿 기능을 하면 그냥 비행기가 자동 항법으로 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가는 건데 근데 AI는 아직은 저 오토 파일럿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존재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사람의 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오토 파일럿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코 파일럿이라는 개념을 그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오토 파일럿이 아니라 코 파일럿 여전히 사용자의 개입이 필요하고 사용자의 입력을 기반으로 해서 AI가 코파일럿, 그러니까 자동 항법이 아니라 자동 항법처럼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의 AI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파일럿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그럼 뭘 할 수 있느냐? 여기 나와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더 많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그리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뭔가 새롭게 기존에 이렇게 바라봤던 걸 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업무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여지를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감이 이제 안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챗GPT를 써보신 분들 계십니까? 혹시 아마 대부분 써보셨을 것 같은데 챗GPT가 만능은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챗GPT가 내가 뭔가를 물어봤을 때 답변을 하긴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나는 2023년 뭐 8월까지 학습된 데이터여서 내가 지금 당신이 물어보는 거는 내가 모르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답변을 할 때도 있고 그리고 뭔가를 물어봤을 때 그냥 일단 단답으로 답변을 해요. 근데 챗GPT는 여러분들이 전문가인 경우에는 얘가 답변한 게 마음에 안 들면 추가적인 질문을 하면 얘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더 해줘요. 그래서 심지어는 프로그래머가 이 프로그램도 굉장히 잘한다는 거 아마 챗GPT가 프로그램도 굉장히 잘한다고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언어보다 기계가 이해하는 그 프로그래밍 언어가 챗GPT한테는 훨씬 쉬운 거예요. 내추럴 랭귀지라고 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컴퓨터 쪽에 가까운 사고를 얘들이 하기 때문에 챗GPT는 그래서 프로그램을 굉장히 잘해요. 네, 유튜브 한번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 어떤 프로그램 짜줘 하면 짜줘요. 근데 여기서 전문가의 경우에는 나 네가 지금 짜준 코드에서 이런 뭐 보안 기능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 그럼 그걸 또 넣어서 짜줍니다. 그러다 이거를 웹페이지에 연결해서 쓰려고 그래. 그럼 웹페이지에 관련된 코드도 같이 넣어줘. 하면 넣어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챗GPT는 결국에는 사용자의 이 지식 수준에 따라서 답변 활용도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챗GPT를 활용하면 굉장히 전문적인 답변을 끌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쪽 방면에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가 챗GPT한테 뭔가를 물어보면은 당연히 챗GPT는 초보적인 답변밖에는 안 합니다. 그래서 AI 시대가 와도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셔야 그거를 확실하게 AI를 100%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코파일럿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전문가긴 하지만 내가 반복적인 일을 하는데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이제 요 개념으로 이 코파일럿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초반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마이크로소프트밖에는 이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 기반으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서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아니면 이제 그 직업을 구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회사라는 데를 이제 입사를 하시면 하시는 일의 대부분 절반 이상은 회의입니다. 절반 이상은 회의. 이 회의 같다, 저 회의 같다, 뭐 거의. 저 같은 경우는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회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의라는 것이 결국에는 일상생활이 돼버리고 그리고 그 회의에서 나온 것들을 정리하고 거기서 나온 액션 아이템을 또 이제 또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근데 회사에서 벌어지는 업무 대부분이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라는 이 툴들을 통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코파일럿 기능이 전부 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제품군에 탑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그 일하는 방식을 만들어 내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또 이 빙이라고 나오는데 빙챗 엔터프라이즈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여러분도 아마 뭐 구글 검색 엔진이 세계 최고였다가 챗GPT가 나오면서 이 빙이라는 그 이 검색 엔진이 다시 좀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챗GPT가 빙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챗GPT처럼 그러니까 챗GPT처럼 사람의 자연 언어로 검색을 하게 되면 이 빙이라는 검색 엔진이 답변을 해주는 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요게 저 빙챗 엔터프라이즈가 뭐냐면은 자기 회사만의 그 검색 엔진 같은 걸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빙이라는 검색 엔진이 글로벌한 그 인터넷에 퍼져 있는 것을 검색하기도 하지만 내가 내 회사의 어떤 데이터 요만큼을에 대해서는 회사 관련해서 물어보는 거는 요 회사가 지정한 요 데이터 내에서 답변을 해줘라고 하면은 그 안에서 답변을 해주는, 회사 관련된 거는 요 안에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된 게 이 빙챗 엔터프라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엔 AI를 활용한 이제 일하는 방식의 변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그 도대체 그 마이크로소프트 365, 그러니까 아까 오피스 제품군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희 이제 코파일럿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 코파일럿이 도대체 뭘 할 수 있느냐가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그러면 뭘 갖고 얘네들을 만들었냐 아마 궁금하실 건데,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챗GPT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제품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서 그 한 몸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일상 업무에 활용되는 이런 오피스 제품군들이 챗GPT랑 결합해서 굉장히 일하는 방식을 좀 더 편하게 만들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 거냐라고 하면은 저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라고 돼 있죠. 저 그래프가 실제로 뭔가 그래프를 그리는 툴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라고 하는 그 저쪽 시스템 저쪽에서 운영되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냥 그래프라고 그런 개념이 있다라고만 아시면 돼요. 근데 저기 안에는 그 회사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들이 저 안에 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왜냐하면 AI는 학습을 필요해요. 내 회사에서 어떤 데이터를 갖고 이 사람들이 그 업무를 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 라면을 만드는 회사이라고 하면은 그 라면을 만드는 비법이랄지 뭐 제조 뭐 방법이랄지 이런 것들을 갖고 맨날 얘기를 하겠죠. 그럼 그 데이터들을 AI가 학습해야지 뭔가 내가 라면에 관련한 뭔가 제안서를 쓴다거나 이럴 때 답변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 기업에 맞는 데이터들이 모아져 있는 데가 저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라는 그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대규모 언어 모델의 하나로서 저게 학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에 그래서 챗GPT 자체가 라지 랭귀지 모델을 학습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대로 있고 거기에 기업 데이터 학습하는 게 추가적으로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어떻게 붙느냐?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라는 걸 갖고 그 데이터들을 붙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앱이라고 하는 뭐 오피스, 파워포인트, 워드 그리고 팀즈라고 하는, 팀즈를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줌 잘 아시죠? 줌과 같은 그 온라인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툴이 그 팀즈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AI하고 연동이 돼서 그 사용자 편의성을 증가시킨다. 예. 그래서 여기에 그 기본적인 모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추상적이죠. 저 그래프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어쨌든 고객사의 데이터가 저 그래프에 있고, 여기 보시면 그 라지 랭귀지 모델, 저게 결국엔 챗GPT라고 보시면 돼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오픈 AI라고 하는 게 챗GPT 서비스고요. 그리고 RIA라는 게 Responsible AI 엔진. 여기도 아까 보셨던 그 책임감 있는 AI 엔진이 탑재돼서 사용자가 이상한 거 물어보고 하면 이제 답변을 거부할 수 있도록 엔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자가 저기 보이시는 마이크로소프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뭔가 입력을 하게 되면 그게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을 통해서 이 사용자가 지금 나한테 뭘 물어보는 건지를 해석을 해서 그러면 이거를 어디서 찾아야지? 저 그래프에 가서 찾아서 다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형태로 저 어플리케이션을 다시 뿌려주는 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오피스 제품 뒤에 그 챗GPT가 들어가서 사람들의 이 자연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말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찾아서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은 결국에는 이제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내추럴 랭귀지라고 하는 자연어를 기반으로 해서 뭐 반복적인 얘기죠. 이거를 이제 수행하게 되는데 그 뒷단에는 기업에서는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보안. 내 기업 데이터가 나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경쟁사로 나가면 어떡하지? 그리고 컴플라이언스라고 그러니까 기업마다 다 규정이 있어요. 우리 회사는 어떤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된다라는 규정들이 있는데 그 규정대로 이 회사 그러니까 이 챗GPT를 활용해서 AI를 활용하는데 이게 내 회사 규정에 맞지 않는 쪽으로 가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리스폰서블 AI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책임감 있는 AI 이런 것들이 기업에서는 굉장히 고려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이제 그냥 사용하실 때,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그러니까 무료로 뿌려지는 어떤 어플리케이션 사용하실 때는 사실 여기에 있는 보안이나 컴플라이언스, 프라이버시, 리스폰서블 AI 이런 것들이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 사실은 사용자에 넘어가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런 기업용으로 판매하는 소프트웨어들은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저희 같은 업체에서도 제공자로서 이것들을 다 지키고 있는지가 필요하고 또 반대로 사용자 측면에서는 그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제공 업체에서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있기에 이런 기능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사용자들은 이런 걸 지켜서 사용해 주세요라고 요구를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자도 맞춰 줬을 때 결국에는 이제 이런 이 보안이나 컴플라이언스, 프라이버시 문제는 그래서 저희 이제 공동 책임의 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결국에는 제공업체에서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를 활용한 새로운 마이크로소프트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전부 다 이런 보안과 컴플라이언스 프라이버시들을 전부 다 지킬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기업들에서는 이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고 맞게 활용하시면 된다라는 그 점이 어, 특이한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그래프에 대해서 지금 좀 나와 있는데 아까 그래프가 그 기업의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이제 학습시킬 수 있는 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저기 그래프가 굉장히 한정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확장성을 좀 고려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장표에서 그러니까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그래프 커넥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 커넥터를 통해서 외부에 있는 데이터들도 이 그래프 커넥터를 통해서 이 입력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해당 기업의 데이터처럼 인식을 해서 학습을 하고 그래서 거기까지 포함한 그 외부에 있는 데이터까지 포함한 내용으로 AI가 답변을 줄 수 있도록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외부의 데이터를 끌어와서 답변을 줄 때도 앞장에서 저희가 뭐 보안, 컴플라이언스 그리고 뭐 프라이버시 이런 것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그 규정들을 잘 지킬 수 있으면서 외부 데이터를 끌어올 수 있도록 하는 어, 툴이 이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 부분은 설명을 안 드리려고 해요. 예전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30대 후반, 40대 초반이신 분들은 아마 저 시멘틱이라는 게 대해서 아마 TV 광고에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기업에서 검색 엔진 기업에서 자기네들은 시멘틱 엔진을 사용한다고 막 그 TV 광고를 엄청나게 했던 그걸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어쨌든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쓰이는 이 코파일럿도 이 시멘틱 검색 엔진 같은 걸 써서 그 그래프에 있는 데이터들을 찾아서 답변을 해줘야 되니까 요 시멘틱 그 인덱싱이라는 걸 해서 검색해서 답변을 준다라고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면 이제 그 코파일럿을 통해서 업무 경험을 혁신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도대체 뭘 할 수 있는데라고 아마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문서, 이메일 작성을 되게 다르게 할 수 있고 데이터 분석 경험이 좀 달라질 수 있고 회의하는 문화가 또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정보 검색 활용하는 것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좀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 여기 파워포인트, 아웃룩, 뭐 워드, 팀즈, 루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내에서 다 쓰고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쓰고 계실 그 어플리케이션들일 겁니다. 근데 이 어플리케이션들이 전부 다 챗GPT랑 결합해서 코파일럿이라는 서비스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워포인트에서 자료 초안 작성, 내용 추가 작성, 그리고 내용 및 포맷 수정 편집하는 거를 코파일럿이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라고 하실 수 있는데 기업들이 쓰는 어떤 템플릿들이 있을 거예요.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 그럼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파워포인트를 만들려고 해라고 하면 그 기존에 그 기업에서 만들었던 그 템플릿 같은 걸 활용해서 초안을 만들어줘요. 이 파워포인트 코파일럿이 그대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여러 대기업의 제안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그 대기업에서 IT 프로젝트가 떴을 때마다 뭐 삼성이랄지 뭐 SK랄지 이런 쪽에서 LG랄지 그럼 그 기업마다 갖고 있는 이제 특색들이 있죠. 그 기업마다 로고가 또 다 있고 그리고 어떤 것들을 뭐 우리가 제안하는지에 따라서 그 내용들이 막 방대하게 있는데 그 제안서를 다 모아놔요. 다 모아놓으면 그 그래프가 그걸 다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파워포인트 코파일럿한테 명령을 치는 거죠. 나 이번에 삼성전자에 어, 이메일 서버를 납품해야 돼. 거기에 대해 관련한 제안서를 써줘. 라고 하면은 기존에 썼던 제안서, 삼성전자에 썼던 제안서를 가지고 얘가 삼성 로고 받고 그리고 파워포인트에다 삼성 로고 받고 그리고 기존의 제안서에서 나왔던 내용들, 목차가 어떻게 됐고 어떤 식으로 얘기를 풀어나간지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줍니다. 제안서를. 그러니까 수십 장짜리를 만들어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얘가 만들어준 거가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오토파일럿이 돼서 그냥 쫙 만들어줘서 무결정, 아무 결점 없다. 사람이 손댈 필요가 없다면 정말 좋겠지만 역시 코파일럿 개념, 사람의 손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미세한 세부 사항들이 그 고객의 요건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이 AI가 자기가 학습한 게 어떤 잘못된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점검해서 고쳐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코파일럿을 통해서 시간 절약할 수 있고 업무 효율이 향상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웃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메일을 써줘요. 근데 이게 참 안 하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같이 지금 외국계에 있는 저 같은 경우 이제 영어로 이메일을 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부분도 제가 한글로 쓰고 나서 이거를 영어로 좀 뭐 써줘. 영어로 고쳐줘. 비즈니스적으로 굉장히 좀 우아하게 고쳐줘라고 하면 써줘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해진 거죠. 그리고 뭐 이메일 쓸 때도 뭐 대상에 따라서 이건 챗GPT에서도 여러분들 경험하실 수 있으세요. 영어로 이메일 수준을 썼는데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써줘라고 하면 초등학생이 이해하는 단어 내에서 써주고 대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써줘 하면 대학생 그리고 비즈니스적으로 굉장히 정중하게 써줘라고 하면은 챗GPT가 써줍니다. 그 기능이 그대로 아웃룩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워드도 아까 파워포인트랑 거의 비슷해요. 워드도 결국에는 그 그래프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와서 워드 문서를 만들어줘요. 근데 뭐 워드도 뭐 테이블 있고 여러 가지 그 템플릿 같은 게 있는 경우에 원하는 그 템플릿 같은 거를 말하면 거기에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팀즈가 가장 제 이제 일상에 와닿는 가장 편리한 기능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회사 생활은 결국에 회의로 시작해서 회의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회의가 굉장히 많은데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록이라는 걸 작성합니다. 이 회의에서 도대체 뭐가 의논됐고 그리고 누가 다음에 뭘 언제까지 하기로 했다라는 이 결론이 도출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회사 가면 그 회의록 작성하고 하는 걸 누가 하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막내 사원이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그 팀 내에서 가장 늦게 입사한 사람이 또는 가장 나이 어리신 분이 그것들을 해요. 회의에 집중해서 내가 뭐 누가 무슨 말을 했고 누가 무슨 말을 했는데 결국에는 오늘 회의의 안건은 뭐였는데 내용이 어떤 게
거론이 됐고 결론은 뭐다. 그래서 이걸 결론을 내기 위해서 누가 언제까지 뭘 하기로 했다라는 걸 정리를 해서 공유를 하죠. 자, 근데 이게 제가 이거를 안 넘겨놨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팀즈에서는 그 코파일럿 통해서 본인이 다 자동으로 해줘요. 그러니까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가 끝나고 나면 회의록을 작성해줘요. 회의록 작성하고, 그러니까 누가 어떤 말을 했고 누가 언제까지 뭘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액션 아이템이 뭐였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공상 영화에서 나올 법한 얘기인데 이게 지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루프는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릴게요. 루프는 너무나 생소하신 툴일 거예요. 저희도 이제 막 쓰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뭐 브레인스토밍 툴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아이디어를 뭐 공유하거나 이럴 때 지금 저희는 루프라는 걸 써요. 협업을 할 때 협업을 아까 지금 팀즈에서 누가 언제까지 뭐 한다 이게 결정이 되면 루프에게 가요. 그럼 이제 누가 언제까지 액션 아이템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때 아이디어를 공유하거나 이런 툴로 지금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뭐 브레인스토밍 하기 전에 얘가 뭔가를 알려주는 거죠. 이 부분도 뒤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제가 여기 내용이 이제 그럼 제가 뻥을 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여기 이제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이메일 화면인데요. 이 이메일을 보면 저 코파일럿이 보이실 겁니다. 그럼 저거를 누르게 되면 요 이메일의 내용을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요 이메일의 내용에 있는 것들이 저기 1번, 2번, 3번 지금 이렇게 숫자가 써져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럼 저 1번에 연관되어 있는 이메일이 어떤 거고 2번에 연관되어 있는 이메일이 어떤 거다라는 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또 그 이메일이 나와요. 해당 이메일을 바로 찾아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갖고 다시 닫고, 네. 그래서 이 아웃룩에서 이제 조금 더 쉽게 쓸 수 있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팀즈 이 화상 회의예요. 그럼 화상회의에서 지금 제가 중간에 늦게 들어갔을 때 여기 보면은 얘가 이제 챗GPT가 코파일럿이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지 물어보니까 답변을 해줘요. 무슨 얘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팀의 분위기가 어땠냐, 이 미팅 분위기가 어땠냐라고 물어보니까 분위기가 어땠다라는 것도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네, 여기 지금 이 팀들이 얘기를 하는 거를 분석을 해서 이 팀들이 지금 이 미팅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얘가 또 이렇게 코파일럿이 답변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질문들 중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게 뭐가 있었어? 라고 물어보면 그 관련해 가지고 또 답변을 해줍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코파일럿이 질문을 본인이 만들어서 주는 걸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여기다가 질문을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 코파일럿이 사용자가 이런 질문을 할 거다라고 예상해서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부터 먼저 가보시죠. 이게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 루프라는 툴일 건데, 여기서 보시면 코파일럿한테 어떤 아이디어 생성 관련한 것들을 이제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비즈니스 프로덕트 론치 플랜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물어보니까 얘가 여기에 관련한 이제 초안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아젠다들을 딱 만들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젠다를 구성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라는 것들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요 목차 나온 거, 아젠다 나온 거를 좀 문장으로 설명해 줘라고 하니까 또 문장으로 이렇게 변환해서 보여주는 데모라고 보시면 돼요. 네. 요 화면은 이제 윈도우 11 화면인데, 이 윈도우 11에도 코파일럿이 탑재가 되어서 9월 26일 오늘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미국 시간으로 9월 26일이기 때문에 아마 일반 한국에서는 내일, 오늘 아주 늦은 밤 또는 내일
윈도우즈가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11 업데이트 11 그러니까 윈도우 11을 쓰시는 분들은 이게 업데이트가 될 거고 그거 그 안에서 또 코파일럿이 탑재된 윈도우 기능들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 윈도우가 아직은 저희도 저건 못 봤고 아까 말씀 주시죠. 아까 그 제가 보여드렸던 데모들이 아직 저도 100% 기능들을 지금 활용하고 있진 못해요. 그래서 화면 캡처를 해서 보여드렸던 거고 마이크로소프트 내에서도 현재는 모든 사용자,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든 직원들이 저걸 지금 활용을 하고 있지 못하고요. 그 이유는 AI는 이제 GPU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GPU 확보가 돼야지 모든 기능들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GPU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수급이 딸리는 현상이 있어서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전체 인력들한테 저 기능을 지금 배포하고 있지 못하는데 조만간 이 문제가 해결돼서 이제 한국도 다 쓸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기능들이 계속 어떤 기능들은 저한테 나왔다가 어떤 기능은 사라졌다 이래요. 근데 결국에 이제 다 배포가 되면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지금 화면이 돌아가진 않는데 그 코파일럿이 사용자가 어떤 질문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해서 본인이 질문을 만들어서 너 이런 거 궁금하지? 몇 개를 이렇게 내보내죠. 그래서 내가 나 이거 궁금했던 게 맞아. 이렇게 누르면은 그거 관련한 답변을 하는 걸 보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코파일럿 메뉴가 제가 써본 거는 뭐냐면은 워드가 제가 자동차 보험 약관을 한 10장 되는 거를 긁어가지고 워드 파일에 붙여넣었어요. 웹페이지에서 자동차 약관을 붙여넣어서 워드에다 붙여놓고 저장을 한 다음에 코파일럿 기능이 제 계정으로 활성화됐을 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코파일럿한테 얘가 이 문서를 코파일럿한테 읽힐 거니? 라고 물어보면 이제 읽히면은 얘가 그 문서를 읽어요. 한 10초 동안 동글동글 하면서 읽어요. 읽고 나서 네가 알고 싶어 하는 게 요거지? 라고 이렇게 3-4개 정도를 이제 내보내줘요. 너 지금 이 문서의 요약을 원하는 거야? 그럼 이제 그걸 누르면 요약을 해줘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기가 궁금한 걸 물어볼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럼 이 문서에서 말을 하는 그 보험 대상자? 뭐는 누구야? 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그 문서에 찾아서 이 문서에서 얘기하는 보험 계약자의 정의는 뭐다라는 걸 답변을 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의 말을 자연어를 이해해서 답변을 해주는 게 이제 가능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결국에는 그 챗GPT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고 그 기능들이 오피스 제품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이 업무 환경을 좀 변화시킨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윈도우도 마찬가지로 오늘 아마 이후에 발표되는 내용에는 이제 예전에는 윈도우에서 뭘 하려고 하면은 그 네이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디스크 조각 모음이라는 걸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내가 디스크 조각 모음 어느 메뉴 가서 내가 뭘 해야 되는 건지를 모를 경우에 네이버 가서 찾으셨어야 돼요. 근데 이 윈도우에 이제 코파일럿이 들어가면 그냥 코파일럿한테 물어보면 돼요. 나 디스크 그 조각 모음을 해야 돼. 라고 하면 얘가 그냥 이거 누르면 된다. 그냥 이거 누르라 라고 하면 해주는 거고 아니면 설명을 해주는 거죠. 어느 메뉴 가서 뭐 누르고 하면 된다. 라는 식으로 발전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저기 그 챗GPT가 나오면서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때 플러그인이라는 기능이 있다라고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챗GPT를 쓰실 때 유료 사용자, 그러니까 그 오픈 AI에 월에 20불인가 30불을 내면은 유료 사용자가 되고 더 많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더 많은 기능이라는 게 뭐냐면 플러그인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챗GPT 안에서 내가 유튜브 플러그인 같은 거, 아까 유튜브 플러그인이 아니라 비디오를 판독할 수 있는 플러그인을 그 챗GPT한테 꽂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튜브 동영상 링크를 얘한테 주면은 그 유튜브 동영상을 얘가 한 10초 뺑글뺑글 돌면서 다 읽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해당 유튜브가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다 요약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플러그인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챗GPT의 그런 플러그인들을 개발하는 이제 업체들이 또 계속 늘어나고 있겠죠, 당연히. 자, 근데 요거 그 코파일럿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까 보셨던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제품군에 이런 식으로 챗GPT의 플러그인 기능처럼 뭔가를 연동해서 쓸 수 있는 그 API들을 제공해서 그 서드 파티 업체에서도 이 오피스에서 지금 제공되고 있지 않지만 요런 거를 내가 어떤 사업 아이템이 있다. 그래서 요거를 넣어주면은 이 사용자들이 좀 더 쉽게 쓸 수 있다. 내지는 어떤 특정 기업에서 쓰는 어떤 반복적인 기능들이 있는데 요거를 또 넣어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 이 코파일럿에게 하고 연동할 수 있는 기능들을 그 플러그인 형태로 제공할 수 있게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드렸던 그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플러그인 기능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플러그인 기능이 도대체 뭐냐라고 아까 궁금해하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플러그인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비디오를 판독할 수 있는 플러그인 설명드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확장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업 사용자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인데 SAP라고 해서 그 ERP,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ERP P가 뭔지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 대기업에서 보통 그 리소스를 매니지하는 관리하는 툴로 SAP라는 툴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SAP 툴도 마이크로소프트 365 그 코파일럿하고 연동이 돼서 자연어 기반으로 SAP에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이 확장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기업의 이제 ERP를 관리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이거 좋은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요거 ERP를 다 사용하진 않거든요, 기업 사용자들이.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코파일럿 관련해 가지고 그 활용예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냥 실제로 단순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시나리오별로 그럼 어떻게 나 기능은 알겠는데 그럼 뭐 도대체 어떤 시나리오에서 쓸 수 있냐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어서 그 시나리오별로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AI for 마케팅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마케팅 팀 내에서 다양한 이제 일상 업무가 결국에는 마케팅 전략 수립하고 뭐 결과 분석하고 ROI 효과가 어떻게 내가 투자 대비 효과가 얼마나 났는지 그리고 최신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업무를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결국에는 이런 마케터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백지에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뭔가 AI가 만들어낸 그러니까 중간 결과물을 갖고 했을 때 조금 더 고품질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 같다라고 그 33%의 그러니까 10명 중 3명은 저런 답변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저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백지 시작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뭐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팀즈가 결국에 이제 미팅 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미팅 툴에서 미팅을 하면서 저 루프라는 여기 그 코파일럿 루프라는 요걸 통해서 계절별 캠페인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아이디어를 했을 때 이 답변들을 이제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뭐 시즌 캠페인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여기 지금 코파일럿이 예상하는 추가적인 어떤 질문, 답변들을 제시를 해주죠. 그럼 이제 저걸 누르게 되면 얘가 그 챗GPT가 생각하는 답변들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창의적인 내용들을 이제 줄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 제가 말씀드리자면 챗GPT를 써보셨을 때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할루시네이션이 이제 전문 용어인데 챗GPT가 거짓말쟁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챗GPT가 자기가 모르는 것도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제너레이티브 AI, 그러니까 생성형 AI의 특성이죠. 그러니까 뭔가
말을 만들어내서 답변을 합니다. 근데 그게 어떤 사람 눈에는 굉장히 창의적인 걸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브레인스토밍에서는 얘는 뭔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역학관계 이런 거 잘 모르지만 어떤 뭐 이벤트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했을 때 얘가 그냥 뭐 무한한 창작의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를 막 답변을 막 이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허무맹랑한 걸 수도 있고, 이거 괜찮은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브레인스토밍 할 때 얘가 다소 엉뚱할 수 있지만 이 아이디어를 조금씩 그 코파일럿 개념으로 사람이 같이 수정해 나가면 그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해 놓은 거하고 다른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해 낼 수 있지만 어쨌든 짧은 시간 안에 이 AI 도움을 받아 가지고 뭔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회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장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게 장점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미팅 후에 이제 초안 작성하는 것도 이 부분이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챗GPT가 가장 잘하는 게 서머라이즈, 그러니까 요약입니다. 요약. 그러니까 수십 장, 수백 장의 리포트를 주고 야 이거 한 장으로 요약해 줘라고 하면 한 장으로 요약을 해 줘요. 그러니까 요약의 정말 가장 큰 장점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요약이라고 답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미팅 후에서도 그 미팅 다 끝나고 나서 초안 작성해 줘라고 하면 굉장히 잘 작성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설명을 제가 드렸죠. 그 이메일 작성 너무나 잘해 줘요. 네,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말하는 톤 앤 매너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 그 뉘앙스, 어조 이런 것까지도 살려 가지고 답변을 해 줘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는 모르지만 저는 이제 미국 정서를 잘 모르잖아요. 되게 다이렉트하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영어로 이메일 쓸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굉장히 미국 사람이 느끼기에 공격적으로 막 "노." 막 이렇게 굉장히 이제 "노라고 표현을 안 쓸 대부분 비즈니스 영어에서 쓰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노." 이렇게 버리니까 그거에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공격받았다고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캐치를 해서 얘가 답변을 이메일을 써줄 수 있는 그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정말 많이 써요. 팀즈, 아까 회의 이상으로 많이 쓰는 게 이메일에서 어떤 특히나 영어로 쓸 때 엄청나게 많이 쓰는 겁니다. 그리고 뭐 긴 내용을 간략하게 파악하는 거, 요약이 최고의 기능이라고 말씀드려서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쉽게 문서로 제작하는 거, 제작하는 거. 워드 문서를 파워포인트로 제작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워드에 있는 문서 내용들을 얘가 파악해서 이게 어떤 내용, 뭐 자연, 뭐 친화적인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은 이 템플릿 자체도 굉장히 그린 필이 나는 형태로 만들어서 얘가 보여줄 수 있는 기능들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제가 지금까지 이 말씀드렸던 거, 이 AI를 갖고 생산성, 그러니까 이 일하는 업무 방식이 변화된다라는 게 결국에 뭐냐면은 저는 생산성의 재발견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AI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더 많은 걸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 단편적인 기능 보여드리고 그 시나리오별로 소개해드리는 게 대부분 다 뭐냐면 사람들이 조금 더 짧게 시간 투자를 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생산성이 이제 다른 형태로 그 발휘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생산성의 변화라는 게 그럼 어떻게 일어나냐? 그 기업의 누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결국엔 AI가 그걸 학습하고 분석하고 요약 정리를 해서 AI 기반의 새로운 생산성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AI가 기업이 이제 AI를 도입하실 때 이제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결국에 이제 보안, 규정, 주소, 안정성 이거 계속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기업에서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 영역인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기업이 AI를 검토할 때는 이 부분들을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이제 검토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리스폰서블 AI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게 원칙이 이제 있는데 이 부분은 결국에는 그냥 안정적으로 사용자들이 AI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내부적인 규정을 만들어 놓고 관리 운영해 나간다라고 쉽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생성형 AI 도입을 위한 조직의 준비 사항은 결국엔 데이터가 필요해요. 아까 기업의 데이터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그 AI를 통해서 내가 뭘 할 건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목표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AI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이 당연히 필요하고, 이 해당 조직이 이 AI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하는 문화가 결국에는 그 이 네 가지 요소가 잘 조합이 되어야지 그 생성형 AI 통해서 뭔가 새로운 조직 문화가 탄생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일하는 방식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단순히 코파일럿이 탑재된 오피스 제품군을 쓴다고 해서 일하는 방식이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결국엔 이 네 가지 조직 전체가 한 방향으로 갔을 때 결국에는 일하는 그 방식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 챗GPT, 그러니까 지금 오피스 제품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뭐 챗GPT를 그럼 활용해서 업무를 하는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챗GPT가 결국에는 창의성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엔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쁘게는 뭐 거짓말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제너레이티브 AI는 그냥 무조건 뭔가 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창의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 프롬프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용자가 뭔가 입력을 했을 때 그걸 이제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많이 알면 알수록 답변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보통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질문을 하고 답변을 얻어내고 추가적인 질문을 하고 답변을 얻어내는 것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한 종류예요. 그래서 그 말씀드린 대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되셔야지 그 AI를 전문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언어 구사력이 뛰어나고 라지 랭귀지 모델 기반으로 답변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4년 뭐 8월 이전의 데이터를 갖고 학습을 했기 때문에 난 여기까지밖에 몰라라는 답변을 들으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에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배경 자료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 그 배경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명령을 내리고 요약을 해다거나 뭐 다른 형태로 써달라거나 이런 건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뭐 과제 제안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보고서, 제안서 이런 건 굉장히 잘 써요. 근데 지금 잘 못하는 거는 이제 얘가 언어 모델이에요. 그래서 수학을 못해요. 그러니까 수학 갖고 뭐 4를 4개를 사용해서 4치기 연산 사용해서 뭐 특정 숫자를 만들어내는 거를 만들어줘 이러고 하면은 얘가 이상한 그 수학 공식을 만들어내고 이게 맞다고 얘기를 주장을 해요. 이거 틀렸어라고 해도 계속 맞대요. 다시 해봐 그러면 다시 맞대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할루시네이션하고 수학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기능이 또 추가돼서, 그러니까 보완돼서 요즘은 수학도 어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지 랭귀지 모델 안에서 답변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지 않은 거는 답변을 못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 감안하셔야 되고, 내가 어떤 특정 데이터를 통해서 답변하겠다. 그러니까 이 특정 데이터를 통해서만 답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 걸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그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하는 툴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다가 어떤 요 문서 안에서만 답변을 해줘라고 하면 그 해당 문서 안에서만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이 챗GPT가 답변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데이터 분석은 못해요. 그래서 주가를 뭐 예측해줘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한테 주가 예측해줘 이러면 망합니다. 그거대로 하시면.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업무 이제 효율화 방안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제 조금 더 조금 더 예, 하실 수 있는 거, 하시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체크되어 있는 게 하실 수 있는 거, 엑스표되어 있는 거는 잘 못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지금 당장은 그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코파일럿보다는 챗GPT를 활용해서 업무를 어떻게 바꾸실 건가에 대한 지금 현재는
고려가 더 많으시겠죠. 그래서 요 두 장의 장표 활용하셔서 그럼 챗GPT를 내 업무에 어떻게 활용할까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자, 저 인간은 그 말하고 경주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AI하고도 인간이 경쟁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AI를 잘 활용하는 게 되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하시고 이제 숙제로 가져가셔야 될 거는 이 빨리 달리는 말을 내가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아마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시대에는 정말 기술의 이 변화 속도가 엄청 빠를 것 같아요. 그럼 이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는 AI 기술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건 인류의 이제 숙제로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더 고민하시고 검토해 보시면 조금 더 현명하게 AI를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